코르코란 점프 부츠와 M3 참호 단검. 미군 공수부대의 전설은 낙하산이 아니라 그들의 치명적이고도 독보적인 실루엣에서 시작됩니다. 일반 보병들이 발목까지 오는 다나와 거추장스러운 캔버스 각반을 찬 채 유럽의 전장을 터덜터덜 걸어갈 때 공수부대원들에게는 코르코란 점프 부츠를 신을 수 있는 특별한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광택이 나도록 닦인 20인치 높이의 갈색 가죽 부츠는 단순한 신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최정의 엘리트라는 자부심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부츠를 신기 위해 그들은 뼈를 깎는 공수훈련소의 가혹한 과정을 살아남아야만 했습니다. 이 부츠는 초당 15피트의 속도로 지면에 격돌하는 발목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그 진정한 위력은 착용자를 새로운 군대의 귀족으로 각인시키는 심리적인 힘에 있었습니다. 종아리에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묶인 M3, 참호단검과 짝을 이룬 이들은 단순한 군인이 아니라 마치 전문적인 사냥꾼처럼 보였습니다. 이러한 시각적인 위압감은 단 한 대의 수송기가 활주로를 이륙하기도 전에 추축국을 향해 날린 최초의 무언의 일격이었습니다. 공수휘장과 100% 자원이라는 긍지. 미군이 징병제에 크게 의존하던 시절 공수사단은 이례적이고도 반항적인 존재였습니다. 공수부대 군복을 입은 모든 사내들은 스스로 그 자리를 선택했으며 징집병이나 일반 보병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심리적인 우월감으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은빛 공수 휘장을 가슴에 달기 위해 지원자들은 40에서 50%에 달하는 잔혹한 탈락률을 견뎌내야 했고 단 한순간의 망설임조차 즉각적인 퇴소를 의미했습니다. 이토록 가혹한 여과 과정은 그들 사이에 절대적인 우월감이라는 집단적 사고를 낳았습니다. 그들은 평범한 군인이 아니라 지구상의 그 누구와 싸워도 이길 수 있다고 믿는 스스로 선택받은 최정예 요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흔들림 없는 자신감은 그들의 생존에 필수적이었습니다. 작전이 실패하더라도 결코 후퇴할 수 없다는 것을 완벽히 알면서도 적진의 심장부로 기꺼이 뛰어들게 만든 전설적인 자부심의 원동력이었기 때문입니다. 토코와 부대, 3마일 올라가고 3마일 내려온다. 3마일 올라가고 3마일 내려온다. 이것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지아주 토코와 부대에서 이루어진 잔혹한 개조 과정의 심장 박동과도 같았습니다. 정규군이 시간당 3마일의 속도로 행군하는 것에 만족하고 있을 때 공수부대 자원자들은 폐가 타들어갈 듯한 고통스러운 현실 속으로 내몰렸습니다. 그들의 세계 중심에는 매일같이 그들의 가치를 시험하는 1735피트 높이의 거대한 커레이 산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훈련이 아니라 오직 생존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노르망디의 어두운 밤하늘을 가르고 낙하했을 때 수많은 공수부대원들은 단 1초의 수면도 없이 48시간 연속으로 전투를 치러냈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커레이산의 험준한 비탈에서 단련된 강철 같은 폐와 부서지지 않는 체력 덕분이었습니다. 장갑이 없는 날아다니는 관, C-47 스카이트레인. 전설이 되기 위해 이 사내들은 먼저 더글러스 C-47 스카이트레인에 탑승해 전장으로 향하는 여정부터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95피트의 날개폭을 가진 C-47은 믿음직한 일꾼이었지만 섬뜩한 치명상을 안고 있었습니다. 장갑판이 전혀 없었고 피격 시 연료 누출을 막아주는 자동 밀봉 연료 탱크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독일군의 치명적인 대공포 화망을 피하기 위해 조종사들은 위험할 정도로 낮은 고도로 비행해야만 했고 종종 700피트도 안 되는 높이에서 굉음을 내며 지면을 스치듯 날았습니다. 이는 수송기에서 뛰어내려 지면에 닿기까지의 시간이 불과 몇 번의 심장박동으로 측정되는 악몽 같은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만약 수송기가 직격탄을 맞아 화염에 휩싸이더라도 공수부대원들에게 주어진 탈출 시간은 단 10초뿐이었습니다. 그 어두운 기내에 발을 들인 모든 대원들은 치명적인 도박을 받아들였으며 유럽 땅에서 첫 총성을 울리기도 전에 자신들의 생존이 조종사의 기량과 순전한 눈에 달려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150파운드에 짓눌리는 무게, 공수부대원이 적과 교전하기 전에 그들은 중력 그 자체와 먼저 전쟁을 벌여야 했습니다. 체중이 160파운드인 평균적인 병사는 자신의 몸무게를 2배로 늘려버리는 산더미 같은 장비 아래에 철저히 파묻혔습니다. 그들의 기본 전투 군장은 끔찍할 정도로 무거웠습니다. 주 낙하산과 예비 낙하산, M1 소총, 200발의 탄약, 파편 수류탄, 3일치의 K 전투식량, 그리고 무거운 무전기나 박격포 포판까지 짊어져야 했습니다. 그 엄청난 무게는 너무나도 압도적이어서 만약 대원이 수송기 바닥에 등부터 넘어지면 뒤집힌 거북이처럼 속수무책이 되었고 2명의 전우가 도와주지 않으면 결코 혼자서 일어설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육체적 부담은 물에 잠긴 노르망디의 늪지대 위로 투하된 혼돈의 상황 속에서 끔찍한 비극으로 변했습니다. 수많은 공수부대원들이 수심이 2피트밖에 안 되는 물웅덩이 속으로 떨어졌으나
그들을 진흙 속으로 짓누르는 150파운드의 장비 탓에 몸을 일으키지 못하고 프랑스 시골의 얕은 물 속에서 익사하고 말았습니다. 화력의 우위, M1 게런드와 M1 A1 카빈. 미군 공수부대원은 제2차 세계대전 전장에서 가장 중무장한 병사들이었으며 적들을 경악하게 만들 만큼 압도적인 화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독일군의 일반 척탄병이 매번 사격할 때마다 수동으로 장전해야 하는 볼트 액션식 카-98K에 의존했던 반면 미군은 병사가 방아쇠를 당기는 속도만큼 빠르게 8발의 클립을 비워낼 수 있는 반자동 M1 게런드 소총을 들고 낙하했습니다. 더욱 날렵한 기동성이 필요한 대원들을 위해 M1 A1 카빈은 독특한 접이식 금속 개머리판을 채택하여 그 길이를 단 25인치로 줄였고 낙하시 몸에 바짝 붙여 묶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격차는 뿔뿔이 흩어진 소수의 공수부대 분대가 30초 동안 뿜어내는 화력이 독일군 1개소대 전체의 화력을 능가한다는 것을 의미했으며 독일군이 미군의 위치를 파악하기도 전에 적의 반격을 효과적으로 마비시켰습니다. 독일군 병사가 두 번째 탄환을 약실에 밀어 넣을 때쯤이면 그는 이미 미군이 쏟아내는 리드미컬한 반자동 소총의 탄막에 제압당한 후였습니다. D-Day, 체계적인 혼돈의 예술. 하늘 그 자체가 당신을 죽이려 하는 밤을 상상해 보십시오. 1944년 6월 6일 노르망디 상륙 작전의 공수투하는 그야말로 자살 임무나 다름없어 보였습니다. 짙은 안개가 조종사들의 시야를 가렸고 독일군 대공포의 끔찍한 화망이 C-47 수송기들의 날개를 찢어발겼습니다. 이로 인해 수송기들은 필사적인 회피 기동을 해야만 했고 수천 명의 병사들은 마치 폭풍 속에 흩뿌려진 씨앗처럼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동이틀 무렵 예정된 낙하 지점에 정확히 착륙한 공수부대원은 전체의 10%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 거대한 지리적 실패는 뜻밖에도 독일군 최고사령부의 철저한 심리적 붕괴를 촉발했습니다. 패닉에 빠진 보고들이 독일군 사령부로 빗발쳤고 미군이 북쪽과 남쪽 그리고 그 사이의 모든 곳에 동시에 낙하하고 있다는 내용뿐이었습니다. 공수부대원들이 동시에 모든 곳에 있으면서도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독일 지휘부는 유령군대라는 착각에 빠져 마비되었고 연합군이 해변에 무너뜨릴 수 없는 교두보를 확보할 때까지 자신들의 최정예 기갑 예비대를 투입하는 것을 주저했습니다. 이것은 프랑스의 첫 태양이 떠오르기도 전에 독일군의 방어체계를 참수해버린 우발적인 혼돈이 빚어낸 최고의 걸작이었습니다. 크리켓과 침묵의 암호, 칠흑같이 어둡고 폐소공포증을 유발하는 노르망디의 생홀타지대에서 침묵은 사치였고 사람의 목소리는 곧 사형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아군과 적군을 식별해야 하는 치명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101 공수사단은 단돈 15센트짜리 단순한 황동 똑딱이 장난감을 지급했는데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크리켓입니다. 이 장비의 교전 수칙은 목숨을 건 것이었습니다. 한 번의 딸깍 소리를 내면 즉각 두 번의 딸깍 소리로 답해야만 했습니다. 이는 어둠 속에서 소리를 지르지 않고도 기계적으로 아군을 확인하는 수단이었습니다. 이 작고 장난감 같은 도구는 너무나도 중요해서 그 날카로운 금속성 파열음이 야간 침투 작전의 심장박동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끔찍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여러 기록에 따르면 독일군 카-98K 소총의 장전 손잡이가 당겨질 때 나는 철컥 소리를 크리켓의 응답으로 착각하는 비극이 발생했고 이는 곧바로 잔혹한 연거리 총격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크리켓은 뿔뿔이 흩어진 부대원들이 완전한 어둠 속에서도 효과적인 전투부대로 다시 뭉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LGOP, 소규모 공수부대 그룹의 전설. 전쟁의 혼돈 속에서 대부분의 부대는 지휘관이 쓰러지는 순간 붕괴되지만 미군 공수부대원은 오히려 지휘체계의 공백 속에서 더 강력해지도록 훈련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LGOP, 즉 역사상 가장 분산되고 예측 불가능한 살상 부대인 소규모 공수부대 그룹이라는 개념을 탄생시켰습니다. 지휘관을 잃은 부대는 전투력을 상실한다는 전통적인 군사 교리와 달리 이 공수부대원들은 그 논리를 철저히 거부했습니다. 모든 이등병과 상병들은 독립적인 전술 지휘관으로서 행동하도록 훈련받았습니다. 노르망디의 어두운 생울타리 지대 전역에서 소속 연대가 완전히 다른 길 잃은 이병들이 자발적으로 규합하여 사령부의 명령 한마디 없이도 움직이는 치명적인 사냥조를 결성했습니다. 적의 후방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이는 이동식 지뢰밭처럼 행동함으로써 LGOP는 그들의 가장 위대한 무기가 소총이 아니라 제3제국을 상대로 효과적인 그들만의 사적인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임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둑길 전투, 출구를 확보하라. 유타 해변 상륙 작전의 전체 운명은 흙으로 돋워진 4개의 연약한 길, 바로 둑길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 좁은 길들은 미군의 무거운 기갑 부대가 물에 잠긴 노르망디의 죽음의 덫을 뚫고 내륙으로 진격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만약 공수부대원들이 이곳을 장악하지 못했다면 단 하나의 독일군 기관총 분대가 제4보병 사단 전체를 해변에 묶어둘 수도 있었습니다. 공격적인 측면 돌파와 외과 수술 같은 정밀함을 통해 윈터스 중위의 소규모 팀은 단 몇 분 만의 수적으로 우세한 적을 쓸어버렸습니다. 이 전투는 압도적인 속도와 폭력적인 행동력으로 소규모 부대가 어떻게 강화된 적의 진지를 산산조각 낼 수 있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교과서적 사례로 오늘날까지도 미 육군 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에서 교육되고 있습니다. 마켓가든 역사상 최대 규모의 공수 강화. 1944년 9월 연합군은 마켓가든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이 작전은 3만 5천 명의 공수 부대원들을 독일군이 점령한 네덜란드에 강화시키는 대담한 계획이었습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미군 공수부대가 대낮에 강화한 최초의 사례였으며 전략적 교량 확보라는 목표를 위해 착륙의 정밀도를 극대화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지역에서 재정비 중이던 최정예의 무장친위대 기갑사단과 마주치게 되면서 임무는 순식간에 잔혹한 사투로 변모했고 경무장한 보병들은 지옥의 고속도로라 불리는 좁은 회랑을 목숨 걸고 지켜야만 했습니다. 며칠 동안 그들은 양쪽에서 조여오는 적의 거센 포격과 무자비한 전차 공격을 맨몸으로 버텨냈습니다. 라인강을 가로지르는 교두보를 결코 내어주지 않으려 했던 그들의 맹렬한 고집은 공수부대가 단순한 충격부대가 아님을 증명했습니다. 독일군의 가장 강력한 중화기 앞에서도 굳건히 자리를 지켜내는 회복력 강한 강철의 벽 그 자체였습니다. 바스토뉴, 제101 공수사단에 얼어붙은 결사항전. 1944년 12월 공수부대의 전설은 벌지 전투의 백열광 같은 치열함 속에서 다시 한번 벼려졌습니다. 제101 공수사단은 벨기에 바스토뉴의 중요한 교차로에 긴급 투입되었으나 그곳에서 완전히 포위당하고 맙니다. 당시의 상황은 그야말로 종말과도 같았습니다. 기온은 화씨영도 아래로 곤두박질 쳤고 휴식처에서 곧바로 투입되었기에 병사들에게는 두꺼운 방한복과 방한화 그리고 의료 보급품마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콘크리트처럼 단단하게 얼어붙은 땅을 파서 참호를 만들어야 했던 그들은 일주일 내내 쏟아지는 폭격을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독일군 7개사단에 비해 수적으로 절대적 열세였음에도 불구하고 바스토뉴의 방어선은 결코 뚫리지 않았습니다. 패튼 장군의 기갑 구원부대가 마침내 그 마을에 당도했을 때 공수부대원들은 반항적인 오만함으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공수부대요. 중위님, 우리는 원래 포위당하는 게 임무요. 너츠, 굴복을 모르는 저항의 선언. 1944년 12월 22일 바스토뉴 포위전의 가장 어두웠던 시간, 독일군 사령부는 완전한 전멸을 피하려면 명예롭게 항복하라는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이 메시지가 사단장 대리 앤서니 맥컬리프 준장의 책상에 도달했을 때 그의 첫 반응은 경멸이 담긴 단 하나의 속어, 미친 소리, 즉 너츠였습니다. 독일군 장교들이 이 속어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자 한 미군 대령이 명확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알아듣기 쉽게 말하자면 지옥에나 떨어져라. 이 단 한 단어의 선언문은 전단지로 인쇄되고 라디오로 방송되어 절망적인 상황을 미국인의 꺾이지 않는 투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상징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그것은 공수부대원들이 최강의 전사들이라는 지위를 확고히 해주었습니다. 적에게 포위당하고 얼어붙고 굶주릴지언정 그들의 본질은 결코 파괴될 수 없는 사내들이었던 것입니다. 수직 포위망, 2차원적 전선의 파괴. 공수부대가 등장하기 전에 전쟁은 정면 돌파와 정적인 참호가 전부인 굳어있고 평면적인 2차원적 투쟁이었습니다. 미군 공수부대는 하늘 그 자체를 무기화함으로써 이 오래된 전술적 기하학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히틀러의 가장 거대한 콘크리트 벙커와 난공불락의 해안 요새들은 미군 공수부대원들이 구름을 뚫고 그들의 지붕 위로 내려앉는 순간 즉각 무용지물이 되어버렸고 독일군의 전체 방어 전략을 쓸모없는 과거의 유물로 전락시켜버렸습니다. 이것은 현대적 신속 대응전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폭력적인 탄생이었습니다. 제3의 차원인 상공을 장악함으로써 미군은 추측국이 360도 전방향의 전쟁을 치르도록 강요했고 어느 진지도 안전하지 않으며 하늘에서 몰아치는 폭풍을 막을 만큼 높은 벽은 존재하지 않음을 각인시켰습니다. 이 혁명적인 변화는 오늘날 현대세계의 모든 정예 특수 작전 부대의 근본적인 청사진으로 남아 있습니다. 올 아메리칸과 스크리밍 이글, 동전의 양면. 공수부대의 전설은 두 최강 사단 사이의 치열하고도 무자비한 라이벌 의식에 의해 추진되었습니다. 바로 제82올 아메리칸 사단과 제101 스크리밍 이글 사단입니다.
제82사단은 대규모 전투 강화와 전통적인 군사적 우수성에 특화된 철의 규율을 가진 노련한 베테랑들이었습니다. 반면 제101사단은 하늘의 진정한 악동들이라는 공격적인 페르소나를 길러냈습니다. 노르망디 상륙 작전 전날 밤 제101사단 대원들이 머리를 맹렬한 모호크 스타일로 밀고 부족의 전쟁 페인트를 얼굴에 칠한 일화는 매우 유명합니다. 이것은 직업 군인에서 멈출 수 없는 원초적 전사로의 끔찍한 심리적 전환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영광을 향한 이 끊임없는 경쟁은 두 부대가 발을 딛는 모든 전장에서 불가능을 성취하도록 몰아붙였습니다. 그 결과 인류 역사상 가장 가공할 만한 보병의 기준이 탄생했으며 제82사단이 부러지지 않는 중추를 제공했다면 제101사단은 미국의 정신을 정의하는 영화 같고 공격적인 재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들은 함께 정예 부대의 황금 표준을 확립했으며 이는 21세기 군사적 위상의 절대적인 척도로 남아 있습니다. 헐렁한 바지를 입은 악마들, 독일군의 공포, 독일 방어군에게 달빛을 가르며 내려오는 실크 낙하산의 모습은 그들이 결코 직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잔혹한 형태의 전투를 예고하는 최악의 전조였습니다. 노획된 일기와 공식 보고서에는 헐렁한 바지를 입은 미국의 악마들에 대한 커져가는 원초적인 공포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 별명은 이탈리아의 진흙탕과 프랑스의 생울타리 지대에서 보여준 순수하고도 타협없는 맹렬함을 통해 얻어진 것이었습니다. 공수부대원들이 소리 없는 야간 기습과 잔혹한 연거리 단검 전투를 치명적으로 선호함에 따라 독일군의 심리적 공포는 한계점에 달했고 독일군 초병들을 영구적인 신경쇠약과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독일 국방군을 공포에 떨게 한 것은 단지 그들의 전술적 기술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투의 열기 속에서 그들이 보여준 완벽한 무자비함 때문이었습니다. 전쟁 후반기에 이르러 전체 독일군 부대들은 흔히 무기를 내려놓고 항복을 선택했습니다. 발목위까지 올라오는 코르코란 부츠와 독수리 어깨 패치를 알아보는 그 순간 말입니다. 그런 악마들에게 저항하는 것은 인명에 대한 헛된 낭비일 뿐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용기의 대가, 15,000명의 영혼. 전설은 결코 잉크로 쓰이지 않습니다. 전설은 피로 쓰입니다. 미군 공수부대원이 왜 세계적인 전설인지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그들이 최전선에 서기 위해 치러야 했던 가슴이 찢어질 듯 충격적인 희생의 대가를 마주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제101 공수사단은 종전 무렵까지 무려 100%가 넘는 누적 사상자 비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사단의 모든 초기 편제 인원이 전사한 전우를 대신하는 보충병들로 채워져야 했음을 의미합니다. 유럽 전역에서 벌어진 1년 남짓한 무자비한 전투 속에서 15,000명 이상의 미군 공수부대원들이 전사하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다른 부대였다면 완전한 자살 행위라고 여겼을 목표들을 완수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들은 전 세계가 목격할 수 있도록 미국인의 용기라는 개념을 영구적으로 재정의하기 위해 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들이 전설이 된 것은 그들이 무적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기꺼이 그리고 반복해서 지옥의 아가리 속으로 직접 뛰어드는 것을 자원했기 때문입니다. 살아 돌아올 확률이 거의 0에 가깝다는 것을 완벽하게 알면서도 말입니다. 그들의 희생은 한국가의 위대한 정신을 정의했습니다. 공수부대의 역사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본 이번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을 울렸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시고 아직 알려지지 않은 더 많은 군사 전설들을 위해 구독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지지가 이 위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살아 숨쉬게 합니다.